안녕하세요. 저는 유영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베란다의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죽은 남편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취미였죠. 뽀얀 분무가 잎사귀에 내려앉는 것을 보며 잠시 남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현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살가웠습니다. 뭔지 모를 위화감이 등줄기를 스쳤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별일 없는데. 왜 그러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집에만 계시면 병나요. 제가 모시고 어디 바람이라도 쏘이러 가려고요. 근처 산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 좋잖아요. 참으로 기특한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작년 제 생일도 그냥 지나쳤던 아이입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제게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영재도 오늘 출근했는데 너 혼자 힘들게 뭘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영재 씨 없으니까 저도 심심해서 그래요. 준비하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제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현정은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저런 막무가내식 태도가 하루 이틀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혼자 사는 늙은 시어미가 주말 오전에 며느리의 성의를 거절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저는 마지못해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편한 바지와 운동화, 그리고 얇은 바람막이를 챙겨 입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반짝이는 흰색 SUV 차량이 서 있었죠. 현정의 차였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이 무리해서 사준 분수에 맞지 않게 좋은 차였어요. 저는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값비싼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현정은 선글라스를 낀 채 운전대에 앉아 저를 흘긋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명령조의 말투였지만 저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정은 라디오 볼륨을 키우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가, 그런데 갑자기 등산은 왜 가자고 한 거니? 평소에 운동 싫어하잖니? 어휴, 어머니도. 며느리가 모처럼 효도 좀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그냥 가끔은 어머니랑 데이트도 하고 싶어서 그렇죠. 말은 참 번지르르 했습니다. 현정은 능숙하게 차를 몰아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상가 있잖아요. 요즘도 월세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죠? 역시나 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던데. 어머니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노후 걱정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영재 씨는 그거 하나는 잘 타고난 것 같아요. 마치 제 아들이 제 재산 덕에 편히 사는 것처럼 말하는 투가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제 아들 영재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저 역시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단 한 번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 아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제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재는 자기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아이다. 제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나갔는지 현정은 입을 삐죽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냥 부럽다는 거죠. 저희는 둘이 벌어도 2차 할부금 갚기도 벅찬데.
사실 영재 씨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할 때 좀 더 보태주시지 그랬어요. 이제는 대놓고 서운함을 토로하는군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외지고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를 따라 차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백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 영재였습니다. 오늘 출근한 아이가 이 시간에 전화라니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들. 웬일이야? 제 목소리를 들은 현정이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영재 씨네. 저희 지금 데이트하러 간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겁에 질려 갈라지는 목소리.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설마 김현정이랑 같이 있는 거야? 그래. 현정이랑 등산 가기로 해서 지금 산 쪽으로. 안 돼. 엄마, 당장 내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 차에서 뛰어내려. 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규였고 비명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 아들아, 그게 무슨. 제발, 제 말 들어요. 그냥 뛰어내려.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거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운전하던 현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선글라스 아래로 보이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왜 소리를 질렀는지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운전할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평소와 다르던 며느리의 태도, 뜬금없는 등산 제안, 노골적으로 재산을 떠보던 질문들. 그리고 아들의 절박한 비명.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절대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조수석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는 시속 60km는 좋게 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으로는 가드레일이 없는 흙 비탈이 있었고 다행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겁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차 안에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차의 종착지는 등산로 입구가 아닐 겁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는 안전벨트 버클을 풀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에 현정의 고개가 획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명백한 공포로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현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녀가 차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자 맹렬한 바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안 돼. 현정의 절규를 뒤로 하고 저는 도로 옆 풀밭을 향해 제 몸을 던졌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어깨가 먼저 부딪혔고 몸이 대굴대굴 몇 바퀴를 굴렀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흙먼지와 풀 비린내가 입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내던진 흰색 SUV 차량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매정하게 속도를 높여 구불구불한 산길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는 저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가 나는 팔뚝과 욱신거리는 발목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에는 제 핸드폰이 액정이 박살난 채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고통보다 더한 서늘한 분노가 등골을 타고 솟구쳤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가 시작한 이 지옥 같은 게임, 내가 끝내주마. 저는 이를 악물고 멀어져가는 차의 형상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날 하늘은 역설적으로 참 맑았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과 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바람막이 소매로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는 듯 했지만 발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상치 않았어요.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구겨진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앉아 멍하니 텅 빈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태우고 있던 흰색 SUV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죠. 제 며느리 김연정은 저를 이곳에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죽지만 않을 정도로 다치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킨 뒤 다른 꿍꿍이를 실행하려 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운기 한 대가 느릿느릿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팔을 흔들었어요. 경운기를 몰던 어르신이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고 기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디서 이렇게 다치셨소? 길이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뎌 굴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망가져서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해봤자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우선은 병원으로 가서 아들을 만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어르신은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주셨고 곧이어 119 구급차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욱신거리는 고통이 전신을 찔렀지만 저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고통은 앞으로 김연정이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다짐하면서요. 응급실 침대에 눕혀져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현정의 씀씀이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 영재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명품 가방을 들고 철마다 비싼 옷을 사 입었죠. 저는 그때마다 아들이 걱정되어 한마디씩 했지만 영재는 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손 안 벌려요. 라며 아내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아들의 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빚이었을 줄이야.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영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죠?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무뚝뚝한 아이인데 저렇게 겁에 질린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타박상이랑 찰과상 좀 입은 것뿐이래. 그런데 아들, 너는 어떻게 된 일이니? 그 전화는 뭐였어? 제 질문에 영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김연정 씨 남편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김현정 씨가 사채를 썼다고 오늘까지 못 갚으면 큰일 날 줄 알라고 협박을 했어요. 사채라니 얼마를? 자그마치 1억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쳤더니 그 남자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아내 지금 너희 엄마 데리러 갔어. 오늘 그 상가 건물 담보로 잡고 포기각서 받아낼 거라고 했으니까. 순순히 도장 안 찍으면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기대하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아들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혹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차 안에 계속 있었다면 지금쯤 저는 외딴 산속에서 서류에 억지로 지장을 찍고 있거나 혹은 실족사로 위장되어 차가운 땅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소름 끼치는 상상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니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왜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시고 그래요? 김현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과장된 몸짓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까지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이지 상이라도 줘야 할 대단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불편했는지 현정은 타겟을 영재에게로 돌렸습니다. 영재 씨,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셨다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분노보다도 어이가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영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뛰어내리신 걸 보고도 그냥 갔어? 신고도 안 하고. 그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당신한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지.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 현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영재는 싸늘한 눈으로 현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황이 없었다. 당신 방금 어디서 왔어? 당신 옷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백화점이라도 다녀온 모양이지?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말이야? 현정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아가. 제 목소리에 현정과 영재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습니다. 저는 핏기 없는 얼굴로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해줬지. 운전 험하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최고급 사양으로 달아줬잖니. 블랙박스 말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현정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어요.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에 다 찍혀 있지 않겠니? 너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내가 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뛰어내린 후에 너가 무슨 행동을. 전부 다 말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현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녀의 그 완벽했던 가면이 블랙박스라는 단어 하나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저는 똑똑히 제 눈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저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현정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영재의 싸늘한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닌 모든 것을 들켜버린 범죄자의 초라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키 내놔. 영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미련이나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영재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키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계세요. 제가 가서 증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영재가 병실을 나가자 방 안에는 저와 현정,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현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저 여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 아들 곁에 있었던 걸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어떤 대답을 듣는다 한들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영재가 노트북과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정은 아들이 돌아오자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영재는 현정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같이 봐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도로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타기 직전의 시간부터 영상은 시작되었죠. 잠시 후 현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걱정 마세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스피커 너머에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확실한 거지? 그 노인네가 보통 내기가 아닐 텐데. 괜히 어설프게 굴다가 일만 그르치지 말고. 아, 정말.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다고요. 일단 산에 데려가서 좋은 말로 구슬려보고 안 되면 그때는 뭐 방법이 있죠. 산이잖아요, 산. 사람이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곳. 현정은 교활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것이 정말 제 며느리의 목소리란 말인가. 제 아들 옆에서 수줍게 웃던 그 얼굴 뒤에 저렇게 악랄하고 추악한 계획을 숨기고 있었다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영재의 어깨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영상 속 현정은 통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린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죽어도 자기 재산은 아들한테 한 푼 안 줄 인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영재 씨는 착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이 집안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니까. 그때 영상 속에서 제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죠. 그리고 제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상황. 제가 사라진 후 잠시 머뭇거리다 매정하게 엑셀을 밟고 사라지는 그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영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 있어? 아들의 차가운 질문에 현정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영재 씨, 저건 내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나도 협박당했단 말이야. 닥쳐. 영재의 입에서 나온 욕설에 저도 현정도 놀랐습니다. 제 아들은 평생 욕 한 번 입에 담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지금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들었어. 당신 입으로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하는 걸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영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현정에게 달려들 것처럼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영재야, 진정해라. 저런 거에 너의 인생을 걸 가치는 없다. 제 말에 아들은 겨우 이성을 되찾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현정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사채 빚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재 씨, 나 정말 잘못했어. 우리 이혼은 안 돼.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어머니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응, 제발.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저 역시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본 이상 저 눈물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정은 뻔뻔하게도 아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영재는 내 집에 발 들릴 생각 꿈도 꾸지 마. 라며 차갑게 그녀를 떼어놓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재는 밤새 아내의 물건들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병실을 찾아온 아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들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아들이 내민 것은 수십 장의 카드 명세서와 대출 계약서, 그리고 주식 투자 내역서였습니다. 현정은 아들 몰래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까지 끌어다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 피부과 시술, 해외여행, 그리고 무리한 주식 투자로 날린 돈까지. 빚의 총액은 사채 1억을 제외하고도 2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제 아들이 밤낮으로 일해번 돈은 그녀의 사치를 위해 고스란히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녀의 방 깊숙한 곳에서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제 상가 건물의 주소까지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영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신혼집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현정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모든 증거를 그녀의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빚의 증거들 앞에서 현정은 더 이상 눈물 연기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다 봤어?
속이 시원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닌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게 해, 까짓것. 그런데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줘야 할 거야. 당신이랑 사는 동안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얼만데. 영재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지금 누구한테 할 소리야? 내 돈으로 명품 사다 나르고 사채까지 써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할 소리냐고. 죽이려고 한 적 없어. 그냥 겁만 좀 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매달 벌어다 주는 돈은 쥐꼬리만 한데 내 수준에 맞춰주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는 돈도 많으시면서 며느리가 그깟 빚 좀 졌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돈, 어머니한테는 푼돈이잖아요. 없는 사람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어디 덧나요? 저는 말없이 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모든 망언과 저주, 그리고 파렴치한 변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자신의 무덤을 깊게 파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녀가 오늘 내뱉은 말들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생각하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현정이 쏟아내는 독설과 저주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저 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만.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악을 쓰던 현정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재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들어봤자 내 귀만 더러워질 것 같구나. 영재야, 우리 이제 그만 나가자. 여기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여기서 저 애랑 더 말 섞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제부터는 말로 할 게 아니라 법으로 하면 된다. 제 말에 현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꽤나 위협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재도 잠시 망설이더니 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현정이 남기고 간 모든 빚의 증거들과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영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오늘이 토요일이지만 문을 연 곳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일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해. 변호사요? 그래. 이혼 전문, 그리고 사기 사건 전문으로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야. 저 아이가 우리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단호한 태도에 영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곧장 차를 몰아 가장 번화한 법조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몇 군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인상의 변호사가 있는 곳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중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에 앉아 제가 차에서 뛰어내린 일부터 시작해서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 그리고 현정이 남긴 빚더미와 그녀가 집에서 쏟아냈던 망언들까지 모든 것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우리가 내민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는 미간을 몇 번이나 찌푸렸습니다. 모든 검토를 마친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아드님의 전화가 어머님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요? 영재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완벽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유책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경우는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변호사의 자신감 있는 말에 저와 영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정 씨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저희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김현정 씨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한 푼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보태준 아파트 보증금이나 혼수 같은 것들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만 확실하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김현정 씨는 어머님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상해를 입히려고 한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잘하면 강도상해 미수 혐의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면 이혼 소송은 더욱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바깥 공기가 한결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손에 맡겼으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 온 덕에 지점장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저는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 명의의 모든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현정이나 사채업자들이 제 신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에 손을 대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재에게 말했습니다. 영재야, 너도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너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서 김현정의 자동이체를 끊고 공동명의로 된 것이 있다면 즉시 분리 신청을 해라. 신용카드도 가족카드로 엮인 것이 있다면 바로 정지시키고. 한시가 급하다. 제 말에 영재는 정신을 차린 듯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잠시 차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 바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과 직접 마주치는 것은 위험하니 피하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뱀의 머리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쳐내야 하는 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재와 함께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영재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재의 아파트 앞에 와 있다며 당장 김현정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집을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영재는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가자, 영재야. 네. 어머니 위험해요. 변호사님도. 괜찮다. 저들도 결국은 돈 받으러 온 장사꾼들일 뿐이야. 무턱대고 사람을 해치진 않아.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부딪혀야 해결된다. 저는 영재를 데리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김현정 씨 남편?
한 남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영재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시험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실 말씀은 저한테 하시죠. 제 당당한 태도에 남자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김현정은 어딨어. 김현정은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을 받으시려면 김현정한테 직접 가보셔야 할 겁니다. 뭐, 이 아줌마가 지금 장난하나. 당신 며느리가 당신 상가 건물 담보로 돈 갚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려준 거 아니야. 남자가 언성을 높이며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당신들도 참 순진하시네요. 당신들은 지금 사기꾼의 말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김현정은 우리 모두에게 사기를 쳤어요. 당신들에게는 제 재산을 담보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에게는 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제 말에 남자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김현정이가 당신들과 통화하며 범죄를 모의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저희는 김현정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사기꾼 김현정의 공범으로 엮여서 경찰서 들락날락하며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서 당신들의 돈을 김현정한테 직접 받아내시겠습니까? 아마 그 아이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을 테니 그 부모님 댁이라도 찾아가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저는 제 명함 지갑에서 방금 전 계약한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쪽으로 연락해 보시죠. 이제 저희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사채업자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언가 심각하게 상의하더니 이내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욕설을 중얼거리며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 번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공은 완벽하게 김현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의 밤들을 생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허망하게 돌아간 그날 밤, 저는 아들 영재와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충격과 안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인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자 그제야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까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니? 하지만 아들아, 저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법이란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평생 저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야 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아들이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제가 너무 한심해요. 지난 3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현정이에 대해 한마디씩 하실 때마다 저는 엄마가 편견을 갖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엄마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후회하고 자책하는 건 이 모든 일이 깨끗하게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아들을 다독여 돌려보내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채업자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추악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교양 있는 척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유영순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저는 현정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사부인이었습니다. 김현정의 어머니.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어머, 사부인.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저희 현정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저희 애가 아주 그냥 자기 때문에 사부인께서 다치셨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지 뭐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딸의 안부를 묻기 전에 다친 사람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무엇입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에 사부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정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아주 길바닥에 내쫓다시피 하셨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구실 수가 있으세요? 영재 서방도 너무하고요. 저희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저와 제 아들에게 돌리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부인. 지금 따님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전화하신 겁니까? 알다마다요. 애가 사채 빚 좀 쓴 거 가지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젊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영재 서방이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면 어떡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변호사와 상의하시죠.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잠깐만요. 저는 사부인이 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의 통화 내용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올 것이며 절대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이죠. 역시나 그날 저녁 현정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점잖은 말투였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아이들 일에 어른들이 나서서 일을 키우지 말고 만나서 조용히 해결하자는 것이었죠. 그는 내일 오후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장소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재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호텔 로비 가장 좋은 자리에 현정의 부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 사돈 어른은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사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어른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가 좀 막혔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네요. 저는 영혼 없는 사과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현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일단 제 딸 아이가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저희 딸에게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 사과가 아닌 유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사채업자들까지 찾아가서 제 딸을 궁지로 몰아넣으셨다면서요. 그리고 변호사까지 사서 이혼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하셨다고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애 인생을 아주 끝장내려고 작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영재가 옆에서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아들의 허벅지를 살짝 꼬집으며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밑바닥을 확인할 때였죠. 사부인이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면 쓰나요? 현정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남편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돈 좀 쓴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 좀 탐낸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남이면 몰라도 가족이잖아요. 좀 보태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본론을 꺼내자 현정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말했습니다. 이혼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같이 살아봤자 서로 불행할 뿐이겠죠. 대신 조용히 끝냅시다. 서로 상처 주는 일 없이. 그러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은 취하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현정이가 그동안 영재 서방이랑 살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 책임은 영재 서방에게도 명백히 있어요. 그러니 위자료 조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 현정이 명의로 넘겨주시고 추가로 현정이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영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당신들 딸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당신들 딸은 사기꾼에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범죄자라고요. 말 조심하게 젊은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사돈 어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커피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선명하게 녹음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부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다고요. 일단 산에 데려가서 좋은 말로 구슬려보고 안 되면 그때는 뭐 방법이 있죠. 산이잖아요, 산. 사람이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곳. 김현정의 교활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호텔 커피숍의 클래식 음악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사채업자의 걸걸한 목소리와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중얼거리는 현정의 혼잣말까지. 현정 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가는 과정을 저는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사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근엄하던 사돈 어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정지시키고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방금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지요. 이제 증거를 들으셨으니 제게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의 애지중지 키운 딸의 목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당신들 딸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색이 된 채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충분한 것 같군요. 앞으로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찻값까지 계산하고 나오는 길에 뒤에서 사부인이 여보하며 남편을 부르는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내리는 제가 선사한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현정의 부모를 만나고 온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현정이 저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변호사는 팩스로 소장 사본을 보내주었고 저는 영재와 함께 저희 집 식탁에 앉아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정은 소장에서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남편 이영재는 고압적이고 무능력한 가장이었으며 시어머니 유영수는 사사건건 결혼 생활에 간섭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쇼핑에 의존하게 되었고 약간의 채무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모하여 자신을 내쫓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영재와 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주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과 영재 명의의 예금 절반을 자신에게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 여자 정말 미쳤나 봐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가 있죠? 영재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서 소장을 테이블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진정해라, 아들아. 저쪽에서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다.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판사님 앞에서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저 아이의 파렴치함만 증명해 줄 뿐이지.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현정이 원하는 것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목표가. 그날부터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현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유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2억 원은 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깨서 마련해준 돈이었습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보험금 수령 내역과 그 돈이 제 계좌에 있다가 영재의 계좌로 정확히 2억 원이 이체된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다음은 혼수였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모두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저는 카드사의 요청에 3년 전에 결제 영수증을 모두 재발급받았습니다. 영수증에는 제 이름과 카드 번호, 그리고 결제한 매장의 상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현정이 타고 다니던 그 흰색 SUV 차량 역시 제가 계약금과 선수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주었습니다. 그 이체 내역서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지루했습니다. 먼지 쌓인 옛 서류함을 뒤지고 오래된 통장을 찾아내고 은행과 카드사를 몇 번이나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한 장 한 장 쌓여갈수록 그것은 김현정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견고한 성벽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은 제게 있어 일종의 복수를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나니 거의 100과사전 한 권 두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파일을 받아든 변호사는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분할 소송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파트 보증금과 주요 혼수는 확실하게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정 씨가 가져갈 수 있는 건 3년 동안 부부 공동으로 모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몇백만 원 정도의 예금뿐일 겁니다. 그마저도 저희가 청구할 위자료를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 할 판이죠.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형사고소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어머님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김현정 씨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발송될 겁니다.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것은 김현정 씨가 주도한 일이라고 진술하며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일치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사기 공범으로 엮이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죠. 덕분에 김현정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물이 김현정의 목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죗값을 받거나 혹은 또 다른 어리석은 발악을 하거나 어느 쪽이든 그녀의 종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드디어 김현정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아마 지금쯤 김현정 씨는 인생 최악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려 하겠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오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김현정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마지막 발악을 할지 조용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악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유치하고 저급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김현정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저의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주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이 김현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림새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무릎이 나온 낡은 운동복 차림. 누가 봐도 저는 지금 이렇게나 비참합니다를 온몸으로 연기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꿍꿍이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현정은 와락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년이에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정말 처절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어나서 말해라.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러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예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어머니께 그런 끔찍한 짓을.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법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미 늦었다.
제 차가운 대답에 현정은 더욱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혼은 괜찮아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포기할게요. 제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형사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 전과자 되면 인생 끝나요. 앞으로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어머니 발이라도 할그라면 할글게요. 네. 역시나 그녀의 목적은 형사 고소 취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고 사방이 막히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온 것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현정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쇼를 하면 할수록 나는 너를 용서할 마음이 더더욱 사라진다는 걸 모르겠니? 어머니,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너의 허영심과 이기심, 그리고 너의 어리석음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법의 심판을 통해 치르게 될 거다.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그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현정의 울음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애원과는 180도 다른 증오와 악의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이대로 순순히 죽을 것 같아? 너도 내 아들도 내가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두고 봐.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옥 끝까지 끌고 간다. 과연 누가 누구를 끌고 가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리고 며칠 뒤 현정의 저급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들 영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빨리 인터넷 한번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영재가 보내준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보니 그곳은 회원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형 맘카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인기 게시판에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악마 같은 시어머니에게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쓴이의 아이디는 불쌍한 현정이었습니다.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저를 희대의 악녀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저는 무능력하지만 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못마땅해하며 온갖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작은 사치를 부린 것을 빌미로 시어머니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기분 전환을 시켜주겠다며 저를 차에 태우고 외진 산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자해 소동을 벌인 뒤 제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사서 저를 이혼시키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심지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 형사 고소까지 해서 저는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억울해서 죽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유유 같은 이모티콘까지 섞어가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글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다 있나요? 글쓰님 힘내세요. 요즘 세상에도 저런 시월드가 있다니 남편은 뭐한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변호사 사서 끝까지 싸우세요. 글쓰님 아이디를 보니 정말 짠하네요. 힘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정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저를 비난하고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영재는 전화기 너머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당장 저 카페에 반박글을 올려야 해요. 저 여자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다 알려야 한다고요. 아니다, 영재야. 저는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저건 우리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려는 저 아이의 수법이야. 우리가 저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 우리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대신 가장 우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복수할 거다. 영재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 게시글의 원문, 그리고 저 밑에 달린 모든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화면 캡처를 해둬라. PDF 파일로 저장하면 더 좋고, 그리고 저 글이 올라온 다른 사이트가 있는지도 전부 다 찾아내서 똑같이 증거를 수집해. 증거는 왜요? 저 아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거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 제 말에 영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깨달았다는 듯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오히려 기쁘다는 듯 웃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하늘이 돕는군요. 김현정 씨가 스스로 무덤을 팠네요.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상 처벌 수위도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재가 수집한 수십 장의 캡처 파일을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정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고소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김현정의 죄목은 사기미수의 명예훼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발악이 자신의 목을 더욱더 거세게 옥죄는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예상치도 못했던 추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현정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는 또 하나의 칼을 빼어든 날,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조금이나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맑은 물을 쏟아부어 진흙을 모두 씻어내버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정이 파놓은 저급한 함정은 오히려 그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여자,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컸고 익명의 대중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노력도 없이 그저 더 자극적이고 불쌍해 보이는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의 댓글들을 본 아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괜찮다. 짖는 개는 물지 못하는 법이야. 저 아이가 인터넷 뒤에 숨어 저주를 퍼부을수록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만 쌓이는 셈이지. 우리는 저런 감정적인 소모전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다.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저는 오히려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에 휘둘리는 쪽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오직 법과 증거에만 의존하여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영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본격적으로 그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전까지는 현정도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그녀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물건의 목록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상자에 담아 이삿짐센터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법원에 판결이 나면 넘겨주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아들 혼자 그 끔찍한 기억이 가득한 공간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며칠 만에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현정이가 어질러 놓고 간 쓰레기와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공기 중에는 불쾌한 냄새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내면 상태가 집안의 모습에 고스란히 투영된 듯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네요. 영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가장 큰 방인 안방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현정의 허영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듯 태그도 떼지 않은 명품 옷들, 색깔별로 사모은 수십 개의 가방, 그리고 그 가방들을 채우고 있던 보증서와 더스트백들. 저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제 아들이 이 허영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 일해야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화장대와 서랍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값비싼 수입 화장품들은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온갖 종류의 액세서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래쪽 서랍을 정리하던 영재가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 옷가지들 밑에 숨겨진 작은 가죽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죠. 이게 뭘까 열쇠도 없는데. 순간 불길한 예감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절대 임의로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모른다면서요. 그는 공증인과 열쇠 전문가를 대동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공증사무소에서 나온 공증인 한 명과 열쇠 수리공을 대동하고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가운데 열쇠 수리공이 몇 번 낑낑거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저와 영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골드바 몇 개, 그리고 여러 권의 통장과 파일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김현수 사업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들과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현정의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현정의 친필로 보이는 글씨로 날짜와 함께 돈의 입출금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2023년 5월 10일 남동생 사업자금 명목으로 영재씨 비상금 계좌에서 1,500만 원 이체. 실제 사용처 샤넬 클래식 100 미디움 사이즈 구매 및 남동생 용돈 300만 원. 2023년 8월 22일 아픈 동생 병원비가 급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 받아냄. 실제 사용처 남동생과 함께 동남아 엘리조트 5박 6일 여행. 2024년 1월 5일 남동생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영재 씨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 대출. 실제 사용처 남동생 제네시스 G80 신차 구매 계약금 및 선수금 지원. 수첩은 현정이 제 아들과 저를 속여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함께 첨부된 투자 계약서는 내용도 엉성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제 아들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영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역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이나 빚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죠. 공증인은 침착하게 모든 내용물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사진으로 남겼고, 저는 그 모든 서류를 챙겨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게서 서류를 건네받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용을 검토하더니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이군요. 김현정 씨는 단순한 사기 미수범이 아닙니다. 남동생과 공모한 조직적인 사기범입니다. 이건 이혼 소송의 차원을 넘어 형사소송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이 정도면 강제 집행면탈 혐의는 물론 사기와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장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이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무렵 경찰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채업자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김현정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현정이 저를 해칠 계획을 의논하며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 원본과 문자 메시지들은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인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뒤 저와 영재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몇 가지만 더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저희에게 사채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현정이 제 사진을 보내며 이 늙은 여우만 처리하면 저 상가 건물은 우리 차지하라고 말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분노를 넘어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가 김현정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제가 되어버린 듯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저는 이번에는 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제가 움직여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약속한 시간에 현정의 부모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차마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수치심에 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깊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부인 아니 유영순 여사님. 현정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런 끔찍한 괴물인 줄도 모르고 여사님과 아드님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허리까지 숙여 제게 사죄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부인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딸의 말만 믿고 여사님을 원망하고 힐난했습니다. 부디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마 변호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과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모두 전해 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딸이 단순한 철부지가 아닌 구제불능의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겠죠.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에 선 채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따님의 죄는 이제 나라의 법이 심판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현정의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의 딸은 이제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고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제부터 하나씩 갚아나가야겠죠. 그것이 순리입니다. 제 대답을 들은 현정의 부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부축하며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가는 그들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바로 눈앞에 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항복은 곧 김현정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기나긴 법적 다툼의 끝을 맺는 날들이 차례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으로 법정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자의 여유와 당당함으로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재 역시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불안에 떠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폭풍을 헤쳐나오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죠. 가정법원 복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만큼이나 복잡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저희의 재판이 열릴 법정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김현정과 그녀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에 푹 파인 다크서클,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폐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희는 원고석과 피고석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자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변론 절차는 길지 않았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요약하여 김현정의 유책 사유와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견된 재산 은닉과 횡령의 증거는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반면 현정의 변호사는 거의 변론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저희 측 주장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짧은 변론이 끝나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판사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주문.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원고 김현정과 피고 이영재는 이혼한다. 둘째,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한 원고 김현정에게 전적으로 있음이 인정된다. 판사의 입에서 전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현정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셋째,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피고 이영재의 정신적 고통을 위무하기 위하여 원고 김현정은 피고 이영재에게 위자료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넷째, 재산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과 주요 가제도구는 피고의 모친인 유영순이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오히려 원고는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시킨 부정한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5째, 소송 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을 3번 울렸습니다. 완벽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현정은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 아들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책상 위로 쓰러지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표를 보내는 사람은 법정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더 큰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형사재판의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사기미수, 횡령, 명예훼손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된 현정은 이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었죠. 아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을 겁니다. 형사법정의 분위기는 가정법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검사는 논고에서 김현정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이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증인석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진술 자격이었습니다. 저는 판사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해온 글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가족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믿음을 배신하고 제 목숨을 담보로 제 재산을 탐했습니다. 또한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제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재판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죄를 엄중히 물어주시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현정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님은 판결문을 읽기 전 한참 동안 현정을 꾸짖었습니다. 피고인 김현정. 피고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신뢰를 악용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돈에 대한 그릇된 욕망이 피고인의 눈을 멀게 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게 만들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의 질책을 듣는 동안 현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김현정을 사기미수, 횡령,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병합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땅, 땅, 땅. 다시 한번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집행유예. 실형은 면했지만 그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상정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입니다. 저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는 현정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위해 아주 오랜만에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영재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는 제게 엄마이자 스승이자 제 인생의 영웅이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내 아들 지키려는 억척스러운 엄마였을 뿐이지. 이제 다 잊고 우리 아들 인생 새로 멋지게 시작하는 거다. 알았지?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독한 태풍이 지나간 뒤 저희의 땅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먼지처럼 가라앉고 김현정이라는 이름 석자가 저희의 삶에서 완벽하게 소거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간은 상처를 치유했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단단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재가 살던 그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배신의 기억을 담고 있었기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그 공간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삿짐 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정의 소유로 인정되지 않은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정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은 마치 오래 묵은 상처의 고름을 짜내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허영의 잔해들을 마주할 때마다 씁쓸했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아 봉인할 때마다 제 아들과 저의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봉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아파트는 햇살이 가득 들어와 오히려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그 집을 좋은 가격에 처분하고 영재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목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무를 다듬고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아 나가는 듯 보였어요. 주말이면 땀에 젖은 채 자신이 만든 작은 의자나 책꽂이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아이처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제 삶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는 아들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영재야, 우리 산에 가자. 그때 우리가 가려다가 못 갔던 그 산 말이야.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끔찍한 기억의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좋아요. 김밥은 제가 쌀게요. 우리는 며칠 뒤 마치 미뤄뒀던 숙제를 하듯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그때와 같은 길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던져졌던 구불구불한 국도, 변 그 장소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고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의 결단이 지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트라우마의 장소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자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확인한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맑고 청량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며 숨이 찰 때면 지난날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고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는 정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저는 온몸으로 배웠어요. 정상에 도착한 우리는 커다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영재가 싸온 김밥을 먹었습니다. 조금은 삐뚤빼뚤하고 간도 맞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였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한적한 곳에 땅 사서 엄마 집 지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난초들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커다란 온실도 만들고요. 됐다, 이 녀석아. 엄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너나 잘 살아. 좋은 사람도 다시 만나고.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저도 진심으로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아들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삶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주말에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제 베란다의 작은 정원에는 새로운 품종의 난초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라고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경제사범이나 사기꾼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김현정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언젠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새로 피어난 호접난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화병에 꽂습니다. 맑은 물속에서 우아하게 피어난 꽃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산행에서 잠시 험준한 바위길을 만났을 뿐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앞에는 난초의 향기처럼 은은하고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길만이 펼쳐질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걸어갈 겁니다.